겠습니다. 제 이름은 서석진이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이 민법 공부를 같이 하게 될 민법 강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첫 만남이네요. 자, 35회 시험 그 대비를 위한 그 1년 과정에 오늘이 첫 출발이죠. 오늘 학원도 개강을 했고 첫 수업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좀 공부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예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일단 뭐 수업은 다들 처음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합니다. 처음 공부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4교시 정도로 민법은 진행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1교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할게요. 첫 수업이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1년 어떤 커리큘럼이 어떻게 된다, 뭐 시험 과목 어떻다 그런 얘기들은 생략할게요. 그것들은 충분히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냥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주로 쓰는 교재라든지 강의 방식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OT하고 1교시에는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있죠. 민법이거든요. 민법. 민법이 어떤 법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시작을 해볼게요. 교재하고 강의 제가 이제 공통으로 이 메가랜드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메가랜드 교수님들이 공통으로 쓰는 교재가 있어요. 뭐 기본서, 그다음에 기출 문제집,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은 어떤 강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쓰는 교재가 있고 저만 쓰는 교재가 있어요. 저만의 시그너처 교재가 2개가 있거든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1년 동안 민법을 배우시게 될 거니까 첫 번째는 그림민법이라는 거예요. 그림민법. 두 번째는 기출지문 족보예요. 이 2가지를 써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주로. 그림민법부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림민법은 제 강의 모토가 이겁니다. 그림으로 이해하고 기억하는 민법. 그러니까 민법이란 법 공부를 하는데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기억한다. 뭐 이런 건데요. 그림을 많이 사용해요. 법 공부를 하는데 그림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림을 써서 법을 공부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쉽게 이해됩니다. 그리고 기억이 되게 오래 갑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죠. 책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민법의 95페이지예요. 여기 그림이 많이 있죠. 채권 담보의 필요성 해서요.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만 빌려줬을 때, 채권만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물권인 저당권을 취득했을 때, 저당권이 없는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담보를 가진 담보부 채권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쭉 설명을 드려요. 아무래도 이해가 쉽겠죠. 그냥 글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해가 쉽고 또 비유도 많이 듭니다. 무담보 일반 채권자는 하이에나 같은 존재고 그다음 담보를 가진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사자와 같아서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 하이에나하고 사자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하이에나가 뭔가 한 마리 잡아놔도 사자떼가 몰려오면 하이에나는 도망가고 사자가 먼저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찌꺼기를 먹는 관계잖아요. 딱 그렇거든요. 담보가 없는 채권자와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야기, 뭐 비유, 그림 등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해가 더 쉽게 되고요. 그다음에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 그림이 있으니까 기억이 더 잘 나겠죠. 그리고 나중에 반복을 하게 되면은 요즘 이제 시험 이번에 막 쳤으니까 시험 후기들 합격 후기들 올라오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 칠 때 막 그림책에 그림들이 막 떠오르더라 뭐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59페이지인데요. 예. 여기는 뭐냐 보면은 남의 토지에 타인의 토지에 권원도 없이 건물을 지었다. 갑의 토지에 의리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싸우겠죠.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싸워서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게 건물 내 땅에서 철거하라, 땅 돌려달라, 뭐 이런 거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인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그 주제 문제들이거든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례. 이것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놓고 그 건물을 임대를 놓았을 때 또는 그 건물을 팔아먹었을 때 또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고 나중에 복습하기도 좋고 기억도 잘 나고 그렇습니다. 되게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효과적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좀 의아심이 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법인데 어떻게 법을 그림만 가지고 공부를 하나? 이게 그림만 잔뜩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산입니다.
그림 민법이라고 해서 그림만 가지고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림도 쓴다는, 그림만이 아니고 그림을 쓰고 그림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지. 뭐 글이 중요하죠. 글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림 민법은 민법 요약서거든요. 그래서 얘는 66페이지인데 글도 되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이 거의 주를 이루고, 그러니까 그림과 글의 비율을 따지자면 한 8대2, 9대1 정도로 글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고 글도 엄청 잘 요약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림이 다른 일반 법서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림 민법이지, 그림만 가지고 무슨 만화책처럼 공부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 그림 민법은 요약집이거든요. 보통 이제 교수님들 요약집이 따로따로 다 강사들마다 있는데 보통 3월 정도에 출간이 돼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요약집을 쓰고 하는데, 저는 미리 이 책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서가 있는데, 이 기본서는, 민법 기본서는 이게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650페이지 정도 돼요, 대충. 근데 6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을 그림과 글을 섞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분량이 한 15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거의 다 이걸로 진행을 합니다. 저 이론 수업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까지 이론 수업 진행할 때 계속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5, 6월, 7, 8월 문제풀이 과정 들어가도 그때 해설서로도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여러분들은 다른 책 하나도 안 보고 이 책만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돌려드릴 거예요. 한 권만 보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충분한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책은 뭐 어떻게 쓰느냐? 이 책은 좀 주무실 때 베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농담이고요. 이게 좀 두꺼운데, 이거는 여기서 되게 짧은데 조금 좀 풀어서 써놓은 걸 좀 장황하게 되어 있는 글을 좀 읽고 싶다. 그럴 때 참고서 정도로 쓰시면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일반적으로 이 책을 써서 수업을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책은 그다음에 강의 방식에서 그림 민법을 통해서 또 하는데, 또 제가 수업을 스토리텔링 방식, 요즘 대세죠. 이제 강의 방식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듯이 해서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딱딱한 법을 강의를 하는데 약간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해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스토리텔링 방식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일단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재밌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일단 얘기가, 법은 엄청 재미없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그나마 좀 재미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좋아져요. 이해를 하기 쉬워지고 기억도 오래 갑니다.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약간 드라마처럼 이제 이야기 구조를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드라마, 영화처럼 하려면은 등장인물들이 필요해서 요 그림 민법 안에는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 주요 등장인물들이에요. 얘들.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주인공이에요. 그림 민법 주인공인데 이름은 쓰레기예요. 왜 쓰레기냐면 하는 짓이 쓰레기거든요. 개 쓰레기예요. 그래서 얘가 엄청나게 많은 사고를 치면서 그거 사건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서 법률을 배우게 됩니다. 민법을 배우게 되고, 옆에 있는 수진이는 여자 주인공이에요. 이 그림 민법의 여자 주인공인데 예쁘장하게 생겼죠. 근데 약간 4차원 똘끼가 있는 애고, 쟤도 얘는 이제 설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34회 시험에 합격을 해요. 여러분들 1년 선배인 거죠. 여러분들 35회 합격하신다면 이번에 막 시험에 합격을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쓰레기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쓰레기 아빠이면서 동시에 수진이 삼촌이에요. 그래서 수진이가 삼촌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대리 파트에서 주로 활약을 하거든요. 그 수진이 삼촌이고 쓰레기 아빠면은 그럼 얘들은 사촌지간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거 약간 이거는 환타지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논리적인 연관성은 없고, 그냥 놀랍게도 이 남주와 여주는 그림 민법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존재를 모르는 관계예요. 그렇고, 쓰레기 아빠는 되게, 이 책 앞에 보면은 나중에 책 받으시면은 등장인물 속에서 이 캐릭터들 성격이 다 나오는데요. 되게 엄합니다. 되게 엄해서 아들 때문에 속을 썩다가 제 계획으로는 1월 3주차에 죽습니다. 1월 3주차에 혈압 때문에 돌아가시고 뭐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2달에 한 번씩 다시 부활해서 다시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토리텔링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근데 이렇게 이 중년 남성, 중년 여성은 그냥 1인 다역을 해요. 그냥 부동산 거래에서 틈만 나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이렇게 주요 인물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엑스트라들도 필요하죠. 영화를 만들려면. 그래서 되게 많죠.
이 전부 다 그림민법에 나오는 인물들이거든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재미있게 될 수 있으면 재미없는 법이지만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림민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기출지문 족보인데요. 말 그대로 족보예요, 족보. 이거는 저기 13회부터요. 이번에 얼마 전에 치러졌던 시험이 34회 시험인데요. 22년치죠. 중간에 15회 추가 시험도 있어서 정확하게는 23회 분이에요. 기출 문제들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OX 문제로 전환시켜 놓은 거예요. 각 지문을 다 뜯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책 내용을 보여드리면 그림민법 아까 봤던 그 책에 목차 순서대로 배열시켜 놓은 거예요. 보세요. 법률행위 요건에서 그림민법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20년치의 OX 문제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24회 기출, 20회, 24회, 19회, 24회, 28회 언제 나왔다는 걸 해서 이게 얼마나 자주 나오는구나라고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림민법 가지고 아까 그 책 가지고 설명을 어느 정도 해요. 하고 바로 이 문제를 풀어요. 여기 처음부터 다 풀 수는 없고요.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들마다 뭐 초보 단계에서는 몇 문제만 풀고 또 1, 2월 가서 또 몇 문제 더 풀고 3, 4월 가서 몇 문제 더 풀고 그래서 아까 그 그림민법하고 요 기출지문 족보를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림민법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것까지 기출 문제들 반영을 해서 다음 주에 출간이 되는데 요 기출지문 족보는 12월 말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1월, 12월 지금 진행되는 기초 이론 과정에서는 이 책이 없어요. 이 책이 없어서 여러분들 아마 OX 문제 받으셨을 거예요. 자료 중에 OX 문제 있죠. 그 OX 문제 여기에 소스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초보적인 문제들 그런 거 몇 개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건데 몇 개 추려 놓은 거고 1월에 들어가면 이 책이 나와서 수업을 같이 좀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근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론을 배우고 바로 곧장 그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바로 감각을 익히는 게 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긴 한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거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원래 민법 같은 경우는 4시간으로 돼가지고 10시에 수업 시작하면 2시에 끝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다 보니까 막 수업이 길어져요. 빨리 끝나도 막 2시 반에 끝나고 어떨 때는 막 3시 넘어서 끝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뭐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좀 생각 중인데 어쨌든 이 두 가지 책을 가지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정도 하죠. 뭐 그 다음에 강의 계획표 받으셨을 거예요. 강의 계획표는 8월 달 것까지예요. 8월까지고 9월, 10월로 들어가면 마무리 과정이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8월까지 강의 계획표. 뭐 특별한 뭐 다른 뭐 사정 없으면은 요 계획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대충 보면은 11, 12, 1, 2, 3, 4, 이 6개월이 이론 강의예요. 이론 수업이고 그다음에 5, 6월, 7, 8월이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이렇게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론을 이렇게 3바퀴나 돌리는 이유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한 번에 2달 만에 다 못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초 이론은 그냥 입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문 완전히 몸풀기 강의라고 보시면 되고 7주로 진행이 됩니다. 7주. 그다음에 기본 이론 1, 2월에 들어가면 기본 이론 9주로 가고 핵심 요약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심화 이론입니다. 9주. 그래서 이게 입문 강의는 사실은 약간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윤곽만 잡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요. 1월부터 들어가는 게 진짜 이제 시험 공부 시작하는 건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데 이게 2달에 9주를 해서 민법을 완벽하게 시험 치는 수준까지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시험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 내용을 100으로 잡았을 때 한 7대 3으로 나누는 거예요. 70% 정도는 기본 이론에 설명을 하고 30%는 스킵을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기 3, 4월에 심화 이론 할 때 앞에 했던 70%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약간 스피드 있게 반복을 하고 그때 빠뜨렸던 30%를 추가시켜서요. 그러니까 제 수업은 여기는 실제로는 이제 메가랜드 커리큘럼이 1, 2월에 자기들 생각에는 그렇게 1, 2월에 강의를 싹 다 하고 3, 4월에 요약을 해줘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자기들이 강의를 안 해봐서 한 소리예요. 특히 그게 되는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양이 적으면 그게 되는데 민법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 요거 1, 2월하고 3, 4월이 전체가 한 세트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론 과정을 전체적으로 100을 딱 들으려면은 이만큼의 과정을 들어야 되는 거지. 이 기본 이론만 가지고는 너무 빠지는 내용이 많다. 뭐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기초 이론입니다.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수학으로 치면은 그냥 구구단 하는 거예요. 구구단. 우리 시험 수준이 그냥 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 정도로 나오고 간단한 미적분 문제 정도 나오는 건데 지금 11월, 12월에 하는 것은 진짜 구구단, 사칙 연산 정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OT예요. 이렇게 하고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1교시. 1교시에서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이 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이 어떤 법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민법의 의. 의라고 하는 것은 뜻, 정의, 개념이란 소리죠. 민법이 뭐냐 이거. 학자들은 민법을 두 가지 각도로 정의를 내립니다. 형식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의미의 민법이 있고요. 실질적인 의미의 민법이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죠. 근데 이거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뭐냐? 국회잖아요. 국회.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습니까?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제정해서 대통령이 공포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률이 몇 개나 있느냐? 1608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법률들 있잖아요.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합치면 5000개 넘어가요. 근데 딱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 이름들 좀 들어보셨나? 뭐 이렇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건축법, 주택법, 우리하고 관계된 부동산 실명법, 도시개발법, 상법 이런 것들 있거든요. 다 법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1608개가 있어요.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데 법률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람처럼 다 이름이 달려 있어요. 이름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 1608개 중에서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법이 있어요. 법률 이름이에요. 민법. 저게 민법의 형식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민법이 뭐냐? 형식적인 정의는 민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률을 말해요. 이게 이 민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58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6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총 5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챕터 5개로 되어 있고 조문은 1조에서 출발해서 1118조로 끝나요. 1118개. 그러니까 이 1608개 조문 중에서 법률 중에서 가장 방대한 법이에요. 1조부터 1118조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1118조로 끝나 있지만 실제로 조문의 개수가 저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백년도 넘게 전에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세월이 엄청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면 법도 바뀌기 때문에 삭제된 조문들도 제법 있어요. 그리고 추가 신설된 조문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제가 어제 인공지능에 물어봤거든요. 지금 알고 있냐고 인공지능에 한번 물어봤어요. 현재 1118조로 끝나는데 실제로 몇 개인지도 알고 있냐라고 그 구글 바드에 물어보니까 1063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못 봐줘. 여러분들도 앞으로 질문하셔도 돼요. 저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인공지능 챗 GPT나 저기 있죠. 구글 바드에다가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양질의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그거 깔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렇고요. 5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5가지 편이에요. 총칙, 1편 총칙, 2편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5개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민법이.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 규칙. 그러니까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공통적인 규칙을 서두에다가 위치시키고 있어요. 총칙. 제2편은 물권인데 이 물자는 물건 할 때 물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우리 민법에는 이 물권이 8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물권들은 소유권 들어보셨죠? 소유권. 저당권도 들어보셨죠? 들어는 보셨지.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뭐 지상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물권. 그다음 3편은 채권인데 이 채자는 이렇게 써요. 사람 인변에 책임진다. 채권은 어떤 권리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 관계를 채권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이걸 채권 3편 채권이고 그다음에 4편은 친족이에요. 이 친족은 뭐냐면은 주로 혈연 아니면 혼인 또는 입양으로 맺어진 인간관계를 친족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아니면 부부 뭐 입양해도 이제 자식이고 아니면 친척들 그 어떤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 친족법이라는 파트예요. 그리고 상속은 뭐냐면은 상속은 사람이 사망을 하면 권리를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만 권리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딱 사망을 하게 되면 그 많은 권리와 의무는 다 어디로 가느냐? 일정한 자들에게 넘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권리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게 상속이에요. 주로 이제 배우자에게 넘어가죠. 상속되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형제 자매 이렇게 그걸 상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편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2편과 3편 물권법, 채권법 이 양법을 재산법이라고 해요. 재산에 관한 법이다 이거지. 그다음 여기 친족법, 상속법은 가족법이라고 해요. 또는 신분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 범위에는 요거 가족법은 통째로 빠져요. 시험 범위에서 완전히 빠져버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중개사는 부동산을 거래,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고 임대하고 이런 것들을 중개하면서 거기서 보수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산 관계를 중개하는 것이지 무슨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관계가 없어요. 중개사 업무하고 해서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가 빠지는 대신에 여기에 대신해서 뭐가 들어오냐면 특별법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으로서 정식 이 과목의 명칭이 민법이 아니라 혹시 아세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민법이고요. 일반법이 민법이고 민법에 관련되어 있는 특별법 5가지 법을 시험에 출제를 더해요. 이렇게 이게 특별법들이거든요. 좀 이따 특별법이 무슨 법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보셨나 이런 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가등기담보법, 부동산 실명법 이 5가지 법 이렇게 해서 민법과 민법에 관한 특별법을 시험에 출제하고 있고 여기서 40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대충 출제 영역을 보여드리면 총칙 전부 다는 아니고 총칙 중에서 법률행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총칙의 일부인데요. 거기서 10문제를 내요. 여기서 10문제를 내요. 그 다음에 물권은 거의 다 해요. 물권법이 100이라면 거의 95 정도가 시험 범위예요. 질권이란 파트를 제외하고 여기서 14문제가 나와요. 물권에서. 그 다음에 채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채권법도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시험 범위가 아니고 채권법 안에 계약이라고 있어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이 만나서 계약을 딱 하잖아요. 그럼 그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채권이 만들어져요. 채권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에서만 10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채권법 전체를 100으로 잡았을 때 한 25% 정도예요. 부분적으로만 시험 범위인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 민법이라는 이 시험 범위는 민법 전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이만큼 일단 가족법이 완전히 통째로 빠져 있고 그다음에 총칙도 반은 날아가고 물권법도 일부 귀퉁이로 날아가고 채권법도 일부만 배우는 거야. 조금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전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 특별법 여기 5가지 법에서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40문항을 출제를 한다고 돼 있고 올해도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요 비율을 지켜서 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을 형식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냥 별 의미가 없어요.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률을 민법이라고 한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요. 민법이 실제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합니다. 사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저게 민법의 실질적인 뜻이에요. 사인 간의 생활을 규율하는 일반법이다. 그래서 이걸 압축 진술을 딱 해서 요약을 해서 딱 말하자면 일반 사법이다. 민법은 일반 사법이에요. 실체법으로서 일반 사법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민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인지를 이해를 하려면 다음에 3가지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징표가 있어요. 첫 번째 민법은 법이에요. 법이에요. 두 번째 법 중에서도 사법이에요. 사법이고 또 법 중에서도 일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이다, 사법이다, 일반법이다 요 개념들이 딱 이해가 되면 민법이 어떤 법인지 감이 딱 잡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개념을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할 때는 그 개념을 단독으로 놓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 반대되는 대조되는 대비되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그 개념을 이해하면 더 이해가 확실하게 되거든. 예를 들어서 남자를 탐구하고 싶어요. 남자만 놓고 탐구하기보다는 여자하고 비교하면서 남자의 특징을 보면은 특성이 더 도드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에는요, 법의 분류 방식인데 사법이 있어요. 프라이빗 하다는 거죠. 프라이빗 반대가 퍼블릭 아닙니까? 사법이 있고 공법이 있어요. 근데 민법은 공법이 아니라 사법이에요.
그다음에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법의 분류 방식에 또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어요. 제너럴한 법이 있고 스페셜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서 볼 건데, 그럼 제일 첫 번째 법에도 반대편에 대비되는 개념이 뭔가 있지 않을까? 있겠죠. 이거는 딱 하나로 말할 수는 없고요. 법의 반대쪽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도덕이니 관습이니 종교니 땡땡땡. 이것들 다 뭘까요? 이것들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은 뭐냐면은 규범이에요. 규범, 규칙, 질서지.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적 동물이니까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전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고 집단을 만들고 국가도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규칙과 질서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규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다양한 질서들이, 규범들이 존재하는 거죠. 법 규범, 도덕 규범, 관습, 종교 규범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규범이 가지고 있는 여타 다른 규범하고 차이가 나는 특별한 지점이 있겠죠. 특징이 있겠죠. 뭐 우리는 뭐 거의 중학교 이럴 때 좀 배우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그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법이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법, 도덕, 관습, 종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규범들이 적용되는 인간의 생활관계, 관계들을 몇 가지 샘플을 그림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뭐 어떤 규범들이 적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전철인데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이런 규범들이 있죠. 우리 사회에. 이거는 뭐 이 중에서 뭘까요? 도덕이죠. 도덕 윤리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지키죠, 요즘은. 그렇죠? 옛날 어린 시절에는 바른 생활, 도덕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예. 그다음에 여기 결혼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뭐 봉투에 뭘 줬네. 여기 결혼식에 보통 지인의 결혼식 참석하면 축의금을 좀 내야 되는 거 있죠?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에요. 인간 세상의 규칙인데 골라보면은 뭘까요? 관습이죠. 그 무슨 도덕은 아니에요. 종교도 아니고 법도 아니죠. 그게 관습이죠. 관행일 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룰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여기 근데 뭐 표정이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축의금이 없든지 너무 적든지 그런가? 그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딱 종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를 엄청 좋아하는 신도예요.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눈물도 흘리고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그 교회 그 세계에는 교회를 다니면 또 헌금을 하고 그렇죠? 헌금을 하고 11조를 내고 그런 또 규범이 있잖아요. 그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스님인데요. 부처님 믿는다면은 아마 살생을 하지 말고 육식도 삼가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치맥을 즐기고 있는데 스님이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종교 규범이 있어요. 그 세계에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도 규범이 있고 여기는 보시면은 여기 보니까 교통사고 났네. 교통사고 났어요. 지금 이 사람이 차를 가다가 다쳤나 봐요. 삿대질을 하고 난리 났어요. 운전 똑바로 그따위로 하냐 뭐 이렇게. 운전자고 동승자인데 지금 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죠. 딸 같아 보이지만 딸 아니고요. 원조입니다. 원조입니다. 원조교조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여친하고 노닥거리고 가다가 앞을 잘 안 본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을 늦게 발견해서 친 거예요. 사람을 쳐서 차도 다치고 뭐 사람도 다치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럼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는 그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규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게 무슨 도덕이나 관습, 종교가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뭘까요? 법이에요. 법에 있죠. 법. 법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 교통사고 이야기가 민법에 나와요. 민법 750조에 나옵니다. 근데 750조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규범들하고 밑에 있는 규범들이 본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뭘까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규범들하고 법 규범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법 규범은 이 내용의 실현을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죠. 위에 것들은 강제력이 없어요. 도덕, 관습, 종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노인분이 탔는데 그냥 금방까지 스마트폰 보고 낄낄대다가 갑자기 자는 척하네. 그다음에 그 뭐 축의금 안 냈나 봐요. 그다음에 맨날 치맥을 즐겨요. 손흥민 프리미어리그 주말마다 막 아니면 신도인데 절대로 헌금 안 해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절대 헌금 안 하지. 근데 이것들은 강제를 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로 이렇게 세운다? 축의금을 강제로 받아낸다? 헌금을 받아낸다? 이게 못 먹게 한다? 그럴 수는 없죠.
그냥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비난을 할 뿐이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죠. 하지만 이쪽은 강제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교통사고로 된 가해자가 치료비 안 물어주고 손해배상 안 해주면 강제로 손해배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법의 특징인 거죠. 법은 강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법 얘기를 해볼게요. 민법 750조예요. 민법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는데 750조는 제왕조항이에요. 민법에 그 왕이 한 3개 있어요. 민법 2조, 103조, 750조 중에 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민법 법 저문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공식. 수학에도 공식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수학 공식 기억하시나? 2차 방정식 공식. 오래전에 배웠죠, 여러분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 근의 공식. x는 2a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하는 거에 나온 게 있었잖아요. 이거 좀 기억하시나? 이게 a와 b와 c가 어떤 개수, 숫자가 어떤 숫자이든지 간에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은 100% 답 찾는 거죠. 답 2개 나오잖아요.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의 공식. 그것처럼 이 법조문은 하나의 공식이에요. 근데 법조문 공식은 수학 공식하고 살짝 다르게 돼 있어요. 말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말이 어떤 100% 그런 건 아닌데 거의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P이면 Q이다. 문장 구조가. 저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민법전은.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뭐뭐 하면 이 부분이 앞부분이 원인이죠. 뭐뭐 한다 이게 뭘까?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인과 법칙. 근데 법학에서는 원인을 원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요건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결과를 결과라고 안 부르고요. 효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생긴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효과. 효과라고 하라고 그러죠. 요즘은. 됐다 그러고요. 그냥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습관대로. 요건과 효과예요. 이 문장 한번 잘 볼까요? 750조 불법행위 내용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이 말이잖아요. 이 부분이 요건 파트죠. 원인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결과예요. 이게 효과예요. 요건과 효과. 그러니까 민사 재판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판사들이 하는 일은 판사들은 이게 다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공식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사건이 딱 터지면은 이 사건을 이 법조문에 대입을 시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판단하는 게 재판 과정이에요. 판사가 판단을 해서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선언을 하고 판결을 내려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살짝 한번 약식으로 해볼까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법행위를 한 사람을 가해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가해자네. 교통사고 낸 사람. 그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해요. 가해자, 피해자. 자,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돼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 고의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알고 하는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알고 하는 거. 과실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고의는 없었지만 실수로 한 건데 지금 이 사람이 얘를 고의로 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수, 과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운전 부주의, 과실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으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과실이 있네. 이렇게 통과됐어요. 그다음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이 가해자가 위법행위. 위법행위의 반대말은 적법행위겠지. 위법, 적법이란 뜻은 뭐냐? 위법은 법질서가 금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금지한 행위를 말하고 적법행위는 법질서가 허용을 해서 그건 해도 괜찮아? 해. 자유롭게 해. 이렇게 허용한 행위를 말해요. 근데 차로 사람을 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이 허용하고 있을까요? 금지할까요? 금지하니까 위법행위가 맞아요. 맞아요. 위법행위가 맞지. 위법행위를 했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타인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겼는지를 따져보면 손해가 생겼지. 일단 치료비가 깨지 병원비가 깨지죠. 그다음에 뭐 일을 못하죠.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일을 못하니까 돈을 못 벌어서 일시에 손해가 생겨요. 많은 손해가 생기니까 딱 됐네. 요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불법행위가 성립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제 효과를 선언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손해를 배상하라. 가해자 너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데 우리 민법상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돈으로 물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가해자 너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거야. 돈. 이 사람 손해가 만약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 줘라 이거지.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다는 거죠. 판사가.
손해배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해자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생기는 것이고 가해자에게는 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야.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의무라면 저 사람에게 권리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2천만 원을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이걸 안 준다면 이 법이라고 하는 규범은 강제성이 있어서 강제로 받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근데 받아낼 때 어떻게 받아내느냐? 이렇게 받아내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은 얘가 아는 사람인데 이 좀 뭐냐면 이게 칠성파 약간 똘마니 같은 그런 데인데 그러니까 얘가 자기 얘기를 얘한테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제가 안 주고 있다고 막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막 칼을 들고 막 오토바이 체인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이 가해자를 찾아가서 협박을 해서 왜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이렇게 하냐고 너 죽을래 살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가 얘한테 겁을 줘서 협박을 해서 2천만 원을 뜯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법에서 뭐라 하느냐면 자력구제라고 해요. 자력구제. 자력이 뭘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구제를 한다는 거지. 자력구제는 법치주의 하에서 금지됩니다. 자력구제 금지. 왜냐하면 이건 폭력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손해배상 받을 권리 2천만 원 받을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사람을 두들겨 패고 협박을 해서 받으면 안 돼요. 자력구제는 금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구제 원칙이에요. 자력구제 금지, 무슨 구제 원칙? 여기 두 글자가 들어가요. 뭘까요? 정답은? 무슨 구제 원칙? 법원이네? 판사네? 여기 뭐냐면 국가구제 원칙이에요. 국가를 통해서 국가 공권력, 적법한 시스템을 통해서요. 적법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에 나서야 되는 거예요. 국가구제. 국가를 통한 강제가 가능한 거예요. 국가구제의 두 가지 단계는 소송과 집행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칼 들고 들어가서 돈 뺏어오지 말고 아무리 받을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고 소송해야 돼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2천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하던 사람을 원고라 그래요. 소제기 받은 사람을 피고라고 해요. 소송을 걸어서 판사님 제가 얘가 운행하는 차 이렇게 다쳤는데 제가 치료비를 안 물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아까와 같은 재판 작용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 요건이 갖추어졌으니까 판사는 얘한테 승소 판결을 선고하겠죠. 원고 승소. 원고 승소라는 것은 원고의 주문대로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판결 주문이 어떻게 나오냐? 피고는 원고에게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승소 판결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줘야 되지. 이제 국가가 판결을 내려줬으니까 법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안 줘? 그러면 두 번째 단계 집행으로 갑니다. 집행은 뭐냐? 집행은 3단계로 이루어져요. 보통은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요. 환가는 다른 말로 현금화라고도 하고 뭘까요? 이 사람이 돈을 주라고 법원에 판결까지 떨어졌는데 돈 안 주면은 이 사람의 재산 중에요. 이 사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뭐 외제차도 있거든요. 돈 되는 재산을 압류를 하는 거지. 압류를 해서 처분을 못하도록 해놓고 환가가 뭐죠? 돈으로 바꾼다는 거죠. 현금화 시켜요. 그 재산을. 이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목격하시는 경매 절차 아니겠습니까? 경매. 어떤 물건이 경매로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돈을 줄 게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런 소송을 통해서 그 사람이 채권자가 이겨서 경매 신청을 해온 거거든. 그게 국가가 팔아버리는 거지. 걔가 원해서 파는 게 아니고 건물주인이 원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 건물이 경매 시장에 팔려요. 그러면 뭔가를 제일 높게 쓰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재산은 그 경락인에게 넘어가면서 돈이 딱 풀리는 거 현금화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에게 돈 받을 채권자들이 줄을 서서 각자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도 채권자 2천만 원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으니까 소송을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강제로 받은 거예요. 스스로 강제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국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라는 거죠. 민법은. 법은. 근데 이런 것들을 위에의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할 수 없죠. 헌금으로 갖다가 안 내는 계속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신도님 너무 하시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한 번도 헌금을 안 내나요? 그동안 밀린 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해서 이게 될까요 이게? 안 됩니다 절대로. 축의금 같은 거요. 안 낸다고 해서 나는 축의금 냈는데 제 결혼할 때. 근데 안 내? 그럼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이거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들은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비난을 하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비난을 할 뿐이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지만 법 규범은 강제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가를 통한 강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민법은 법이에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민법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 내용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아까와 같은 소송과 집행을 통해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강제적으로. 그게 민법이죠. 법이에요. 두 번째 이제 법 중에서도 민법은 사법이에요. 사법. 사법의 반대가 공법이라고 했죠. 자, 이게 사법과 공법은 엄청 달라요. 완전 달라요. 이 법이 탄생한 역사적 배경도 다르고 법의 지도 원리, 그 원리도 다르고요. 그다음 분쟁 해결 절차도 달라요. 사법 관계에서 문제가 터지면 민사 소송을 하게 되고요. 공법 관계에서 문제가 터지면 행정 소송을 하게 돼요. 법원도 달라요. 아예. 뭐 그렇습니다. 엄청 다릅니다. 학과도 지금은 별로 어떨지 학부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법학과를 들어가면 지금 법학과가 없어졌잖아요. 우리나라 법학과를 옛날에 들어가면은 법대를 들어가면은 1학년만 공통으로 다니고 2학년 올라가면 사법학과, 공법학과로 딱 나누어서 진로가 결정되거든요. 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이 사법이고 어떤 법이 공법인지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뭐 주체설, 이익설, 무슨 성질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견해를 유력한 견해를 소개해 보자면 주체설이 뭐냐면은 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갑하고 을이 뭔가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다툼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개입하는 규범이죠. 규범. 강제성이 있는 규범인데 그 싸우고 있는 다툼의 주체인 갑과 을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갑과 을이 누구인가? 갑과 을이 이렇게 개인인 거야. 그냥 사인인 거야. 사적인 인간인 거죠. 한 개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어요. 회사도 공공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이 사법이에요. 사법이고 그다음에 갑과 을이 싸우는데 갑이든 을이든 한쪽이든 또는 양쪽이 다 국가인 거야. 한쪽이 국가이거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아니면 공권력의 주체인 거예요. 그 공권력의 주체와 개인 또는 공권력 주체끼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근데 사법이에요. 보겠습니다. 보세요. 갑과 을이 토지를 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매매 계약. 잠시만요. 잠깐만요. 여기. 네, 매매 계약. 자,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매매는 뭔가 사고 파는 거잖아요. 네. 뭐 편하게 사고 파는 거다. 그런데 이제 법을 제대로 공부하실 때는 이제 매매의 정확한 뜻이 563조에 나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 한쪽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해 줄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해서 그게 합의가 되면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에요. 얘는 소유권 이전을 약속을 한 거죠. 이 토지의 소유권을, 재산권을. 얘는 대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게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권 이전을 약속한 사람을 매도인,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매도자, 매수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민법에서 쓰는 정식 용어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써요. 그렇게 습관을 붙이시면 좋겠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으면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전한 약속을 한 권리를 이전해 줘야 되고 그다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계약을 해놓고 매도인이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을 안 해주거나 또는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외에 다른 분쟁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민법의 매매 파트가 563조부터 95조까지 33개 조문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이 민법이라는 법은 두 주체가 누구요? 여기에 국가가 나온 게 있나요? 한쪽에? 국가나 공공단체, 지자체 아니면 뭐 검찰청 이렇게 공권력의 주체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민법은 이 중에서 어떤 법일까요, 여러분들? 사법인 거예요. 사법. 자, 공법 몇 개 보여드릴게요. 공법은 뭐냐? 이렇게 땅을 팔면 이 두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국가하고 문제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땅 살 때 5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몇 년 묵혔더니 3억에 팔았어요. 차액이 2억 5천이 돈이 생긴 거지. 그럼 국가에다가 세금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소득세 내야 되는데요. 그렇죠? 양도소득세. 그 국가에 내는 건데 그것도 무슨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법이거든요. 강제적으로 세금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잖아요. 법이에요, 법. 근데 민법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1118조 조문 속에 세금은 절대로 안 나와요. 거기는 세금은 국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자, 이 소득세를 내는 것은 어느 법에 근거가 되어 있냐면 소득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저런 법률이 있어요. 저기에 의거해서 세금을 내고 부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법은 국가하고 국민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어떤 법일까요? 분류로 따지자면요, 공법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 과목 6과목 중에 공법이 있잖아요. 부동산 공법. 그 안에 건축법도 있고 주택법도 있고 도시개발법도 있는데 그것들만 공법인 게 아니에요. 이 세법도 분류상으로는 공법에 속하는 거지 공법인 거예요. 세법도. 그 다음에 요 땅을 샀어요. 등기를 맞춰서 소유권을 취득했더니 경기도 일산인데 경기도가 또 부르네. 땅 사셨어? 이렇게 그럼 좀 내야지. 그래서 자꾸 삥을 뜯어요. 자꾸 이렇게 국가나 지자체가 여기 이거 내는 거요. 이거 내는 것은 취득세 내는 거야. 이건 어디에 나오느냐? 이건 소득세법이 아니라 지방세법이란 법이 또 있어요. 지방세죠, 이거. 국세하고 지방세 이렇게 있잖아요. 저도 세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더 잘 아시게 될 건데 요거요. 요것도 보면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자체 주민하고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지방세법도 뭐에 속하는 거다? 공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땅 사가지고 건물 지으려고 땅 샀겠지.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또 시장 군수구청장이 간섭을 하네. 허가받고 지으라고.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으면 과태료 때리겠다. 아니면 철거명령 내리겠다. 철거시켜버리겠다. 아니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건축법에 나오거든요. 당연히 공권력의 주체하고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이것도 공법이고요. 그다음에 요 토지 사업할 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였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매매 계약을 할 때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나오거든요. 저것도 시장 군수구청장과 개인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 이런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법들이 전부 다 무슨 법이라는 거죠?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사법이고, 그러니까 사법과 공법은 완전히 원리가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민법이 어떤 법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제 입에서 이런 말들이 좀 나오죠.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말들이 나오지, 허가 이런 말 나오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제 입에서는 잘 안 나오는 말입니다. 시장, 군수구청장은 안 나옵니다. 제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끊임없이 갑, 을, 병, 정 얘들만 나오는 거지. 개인들만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고, 공법 수업을 들어보시면 특히 공법 있죠. 부동산 공법 수업을 들어보시면 그 공법 교수님들 입에서는 계속 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계속 1년 내내 그 사람들 찾다가 끝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법이 다른 법이니까 혹시 질문을 하실 때도 잘 주소 파악을 하셔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다 같이 법이라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변호사들도 자기가 하는 전문 분야만 알지 잘 몰라요. 하물며 저희가 이게 민법 조금 알고 있는 거지 세법 같은 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몰라요. 그 건축 허가 뭐 이런 것들 절차 이런 거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민사적인 문제들만 이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민법은 사법입니다. 사법이에요. 국가하고의 관계, 공권력의 주체하고의 관계는 아예 적용되지 않는 법이에요. 세 번째, 일반법이에요.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자, 일반법이 있고 반대말은 특별법이에요. 법에는 일반법, 특별법이 있는데 이건 왜 이거를 따지냐면은 일반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건인지, 어디서 일어났는지,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어떤 물건을 둘러싼 문제인지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별법은 특별한 물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특별한 장소에서 또는 특별한 시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특별법. 우리 세월호 특별법, 정식 이름 법 명칭은 아니지만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 갑하고 을이 뭔가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이 분쟁에 개입을 하는 법이 두 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법이 있고 B라는 법이 있는데 A라는 법도 뭐라고 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 B라는 법도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법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두 법 중에 A 법과 B 법, A라는 법과 B라는 법 중에 어느 법이 더 일반적인 법이고 어느 법이 더 특별한 법인지를 가려서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특별법 조문이 있다면은 규정이 있으면 일반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법은 언제 적용되느냐? 특별법이 없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보충적으로.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법, 특별법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어떤 법을 하나 딱 던져놓고 선생님이 이 법령 무슨 법률은 일반법이에요, 특별법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답을 할 수 없는 게 일반법이냐 특별법이냐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마치 그 질문은 어떤 질문하고 비슷한 거냐면 이 사람 보이죠 여러분들? 이 사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거든. 이 사람 키가 커요 작아요? 뭐 알 수가 없지. 크다 작다는 상대적 개념이어서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이 되지. 이 사람보다 크나요? 작죠. 이 사람보다는 작죠. 이 사람보다는요? 크죠. 이렇게 해야 되지. 코끼리가 크나요? 이렇게 하면요. 코끼리가 크나? 작나? 뭐라고 말을 못하지. 지구보다 크나요? 아니요. 지구보다는 작죠. 개미보다는 크나요? 개미보다는 크죠. 이렇게 뭐냐면은 법이라는 것도 일반법, 특별법도 두 법을 놓고 이 관계를 규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두 법 사이의 관계예요. 법을 두 개 제시해서 이 두 개의 법 중에 어느 법이 더 일반법이고 어느 법이 더 특별법인지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민법은요. 민법은 어느 법하고 견주어도 언제나 일반법이에요. 민법은요. 그러니까 민법보다 더 일반적인 법은 없어요. 1608개 법 중에. 그러니까 민법은 절대적으로 일반법인 거지.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갑하고 을사에 뭔가 분쟁이 생겼는데 민법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데 특별법이 또 따로 있어서 특별법도 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있어요. 그럼 민법은 거기에 적용된다는 거다 안 된다는 거다? 안 된다는 거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거 좀 지워가면서 할게요. 이게 지금 아닌데 펜 잠깐만요. 이게 뭐지? 못 쓰겠네요. 이거 뭐 됐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아까 매매 계약 보셨는데 임대차 계약 임대차 들어보셨죠? 물건 빌려주는 거잖아요. 618조에 나오는데요. 임대차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빌려줄게. 네가 써라. 그럼 상대방은 좋아. 그러면 내가 차임 사용료를 낼게. 임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에요. 이때 물건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이쪽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하고요. 그럼 내가 사용료를 내겠다, 차임을 내겠다라고 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임차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빌려줬다가 또 두 사람이 싸우는 일이 생기겠지. 그러면 그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민법 618조부터 54조에 많은 조문들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사법이죠. 임대인과 임차인, 개인과 개인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근데 가만히 잘 보시면 여러분들 618조를 보시면 임대차를 한 물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목적물 이렇게요. 저게 무슨 말이에요? 임대차의 목적이 된 물건 이 소리예요. 저 물건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적이죠. 어떤 물건인지 특징이 없죠. 토지인지 건물인지 뭘 안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임대차 계약은 이 목적물이 토지일 때 토지 임대차, 아니면 공장일 때 공장 임대차, 주택일 때 주택 임대차, 아니면 상가 건물일 때 점포일 때 상가 건물 임대차, 아니면 자동차 임대차, 아니면 책 대여점, 아니면 자전거, 닥치지 아니죠. 닥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가리지 않고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의 임대차 조문은 이것은 일반법의 조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민법은 일반법이에요. 일반법이에요. 그런데 딱 법 이름만 봐도 특별법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주택임대차보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법 뭘까요? 임대차를 한 물건이 무엇일 때만 적용된다는 거죠? 주택 요거 주택일 때만. 주거용 건물, 아파트, 뭐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이런 데는 토지나 상가나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법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고 있으면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차보법. 뭐 법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일게요. 주임법이 적용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장면을. 요거 민법이에요. 아무 소리 없이 조문 나오면 민법이에요. 요거는 주택임대차보법이에요. 다른 법이에요. 제4조예요. 자 보세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서로 딴소리 하고 있어요. 민법하고 주택임대차보법은. 자, 임대차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뭔가를 빌려주면서요.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은 당사자라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해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요. 그러니까 기간 약정 없이 물건을 빌려줬을 때는 중간에 아무 때나 그만 돌려줘요라고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둘 다. 아니면 돌려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때 근데 갑자기 끝내겠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종료되는 것은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각 호라고 돼 있죠. 이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저 조라고 읽어요. 635조.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되어 있는 건 항으로 읽어요. 1항. 여기는 뭐라고요? 2항. 그다음에 아무 동그라미 없이 숫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호로 읽어요. 이게 뭐라고 읽을까요? 그러면 1호. 여기는요. 2호. 요 밑에 도 밑에 또 세부 사항이 나오면은 가나다로 나와요. 이렇게. 이거 목으로 불러요. 가, 목, 나, 목 이렇게요. 됐습니다. 뭐 어쨌든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겨서 임대차가 종료된다는 건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주로 부동산들이에요. 이럴 때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6개월이에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과하면 한 달이랍니다. 여기 건물 있죠, 건물. 건물 임대차. 이것도 다 건물 아닙니까? 공장도 건물이고 상가도 건물이고 주택도 건물이죠. 건물 임대차인데 기간 약정 없이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기간에 약정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임대인,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아무 때나 계약 끝내겠다고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했을 때에는 몇 개월 있다가 끝난다는 거죠. 6개월. 6개월 만에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법에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법에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 건물이 주택일 때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2년이다. 그러니까 민법과 주택임대차보법은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 그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민법은요. 아무 때나 끝낼 수 있어 없어요. 있고. 그리고 6개월 있다가 끝난다는 거지. 근데 주택임대차보법은요. 기간을 안 정하면 아무 때나 끝낼 수가 없고 몇 년이라는 거예요? 2년 동안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내용이 같아요. 서로 달라요. 그럴 때는 보세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이 건물이 만약에 주택일 때는 635조는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고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주택임대차보법이 적용되어서 주택임대차는 기간 안 정하면 2년 동안 살게 해야 되지 아무 때나 민법을 들이대고 내가 해지 통과할 테니까 6개월 있다가 집 비워줘요? 그 소리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칙이라고 여러분들? 특별법 우선 원칙. 알아들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특별법 우선 원칙 그렇게 되는데 근데 특별법은 아무래도 특별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보니까 법 조문수가 방대하지 않아요. 제일 처음에 주임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1조부터 13조로 만들어졌어요. 81년도에. 지금은 수십 개 조항을 엄청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택임대차보법에 주택임대차와 관계돼서 뭔가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는 어떤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임법에는 안 나온다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럴 때는 비로소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민법,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그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게 민법이든 다시 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자 건물로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택도 건물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건물을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를 해요. 월세를 안 줘요. 이익이 2번 이상 이익의 차액에 달할 때 그러니까 월세 100만 원인데 벌써 밀린 월세가 200만 원이 넘어갔어. 그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이건 6개월 있다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즉각적으로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민법이거든. 민법. 근데 주택임대차보법에 찾아보면은 주택의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저 이기를 좀 더 늘려서 3기나 4기로 바꿔놓은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임 연체 부분에 대해서는 입 닫고 있는 거지. 주택임대차보법이. 자, 그럴 때는 주택도 엄연히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의 임차인도 자기가 성실하게 자기 의무를 다하고 월세를 잘 내면 2년이 보장받지만은 차임을 얼마나 연체를 하면요. 2일을 연체하면 민법에 따라서 해지를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이 존재하면은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특별법에 해당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은 뭐가 적용된다는 거죠? 일반법이 적용된다는 보충적으로.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있어요. 특별법인 거 딱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임대차를 한 물건이 무엇일 때만 적용되는 특별법? 상가일 때만, 점포일 때만, 요런 거요. 여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 10조의 8에 이거 바꿔놨어요. 2기를 몇 기로 바꿔놨죠? 3기로. 상가 건물이 임대되었을 때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주택에는 별소리가 없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은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포의 임차인들은 민법에 따라서 2기 연체 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상임법에 따라서 몇 기를 연체해야지 쫓겨난다는 거죠. 3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요 정도 감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민법은 뭐 어떤 법이냐면 형식적으로는 민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법을 말해요. 실질적으로는 일단 민법은 법이에요. 강제성이 있는 규범이에요. 두 번째는 법 중에서도 사법이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하고 관계에서 적용되지 않아. 우리끼리에서만 뭐 개인적인 뭐 개인과 개인 사이 아니면 개인적인 회사, 삼성도 개인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만 적용되는 사법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일반법이어서 특별법이 다른 소리를 하고 있을 때는 민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면 민법의 대충 개념을 가지고 됐어요. 잠깐 쉬었다가 보이다 일반법이다. 2교시로 권리변동법으로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